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문학 수업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랑은 3단원 한국문학의 성격부터 하기로 했죠. 1, 2단원은 김경희 선생님과 하고 3, 4, 5단원은 선생님과 함께 한다라고 이전 시간에 안내를 했을 거예요. 자, 이 한국문학의 성격은 일단 선생님이 프린트를 먼저 나눠줬어야 되는데 온라인 수업 기간이다 보니까 나눠주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교과서를 128쪽 펴고 오늘은 교과서와 선생님이 준비한 프린트를 영상으로 함께 보면서 오늘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28쪽 한번 펴보자. 128쪽을 펴보면은 소단원 1 한국문학의 개념과 범위라고 되어 있어. 자, 우리가 지금까지 문학 시간에 한국문학을 배웠다는 거는 알겠어. 근데 너희한테 한국문학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은 딱 뭐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렵지. 대충 느낌은 알겠는데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문학을 배워왔고 앞으로도 배울 입장에서 한국 문학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겠어요. 자, 먼저 이 아래에 있는 그림 한번 봐보자. 생각해보기라고 되어 있고 노란색 부분에 어떤 책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 책이 뭐냐면 자, 여기 설명을 한번 읽어볼까? 위의 사진은 고려시대 때 펴낸 자, 여기 한번 체크를 해보자. 고려시대 때 잠시만요. 고려시대 때 펴낸 자, 여기도 이규보의 문집 동국 이상국집이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처럼 한글 창제 이전에 뭐로 쓴 한문문학? 한자로 쓴 한문문학. 한자로 쓴 한문문학은 한국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놨네. 자, 여기 정말 그림을 봐보면은 다 한자로 써져 있어. 한자로 써져 있는데 이걸 지은 사람도 이규보, 한국인이고 이 동국이상국집이 뭐냐면 고려시대에 그 이규보가 쓴 시집이야. 즉 이규보라는 우리나라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을 한자라는 표기 수단을 통해서 표현한 시야. 이거를 한국 문학이라고 볼 수 있을까?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작품이 어느 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동국이상국집이? 고려시대라고 얘기를 했지. 고려시대는 한글 창제 이전이란 말이야. 한글 창제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가 살던 조선시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한글 창제는 조선시대 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려시대 때는 한글을 표기할 수가 없었어. 이 점을 고려했을 때에 이 동국이상국집을 한국문학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오늘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답은 다음 페이지에서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이러한 의문점을 갖고 129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 지금부터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거냐면은 129쪽을 읽고 간단하게 우리가 중요한 거를 체크한 다음에 선생님이 원래대로라면 이 프린트를 너네한테 나눠줬을 거야. 근데 나눠주지 못했기 때문에 129쪽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에 있는 표로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여기에 있는 표로 정리를 해보고 너네가 지금 이 프린트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다 글씨로 필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그냥 화면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학교에 나중에 오면은 이 프린트를 나눠줄 거야. 근데 다시 수업하지는 않을 거거든? 그래서 오늘 수업이 끝난 다음에 너네는 이 화면을 핸드폰으로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프린트를 받으면 다시 필요한 부분을 필기를 해서 꼭 시험 기간에 보도록 하세요. 시험 기간에 이거를 가지고 꼭 공부를 해야 돼. 프린트도. 교과서는 물론이고 프린트까지. 자, 그러면은 다시 여기 교과서로 넘어와서 한번 봐보도록 하자. 먼저 이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를 체크해가면서 읽을 거니까 지금 너희 옆에는
빨간색 펜과 그 다음에 형광펜, 적어도 이 두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읽어볼게요. 한글 창제 이전에 우리 민족은 동아시아 공동 문어인, 자, 여기 한번 형광펜으로 밑줄 쳐볼게. 한자를 표기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동국 이상국집은 한글 창제 이전에 창작되었기 때문에 한자로 표현되었지만, 자, 여기 한번 표시해보자. 우리 민족의 고유한 생활과 의식을 담고 있으므로. 왜냐면은 조선시대 문인 우리나라 사람 이규보라는 사람이 쓴 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민족의 생활과 의식을 담고 있으므로, 자, 여기 우리가 앞에서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네. 여기도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이 동국이상국집은 비록 한자로 쓰였지만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한국 문학으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일단 앞에서 나온 질문의 대답은 완료됐고,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하니까 여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빨간색 펜으로. 이처럼 한국 문학은 한국인이, 자, 동그라미 첫 번째, 한국 문학의 조건 첫 번째예요.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한국 문학의 조건 두 번째, 한국어를 통하여 표현한 문학을 말한다. 한국어라는 세 번째 한국 문학의 조건이 다 모두 갖추어질 때 한국 문학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거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동국 이상 국집처럼 한글 창제 이전에 한자로 쓴 것도 물론 한국 문학으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한번 봐보도록 해보자.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 단어들이 섞여서 많이 나오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핸드폰 끄고 카톡하지 마세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국 문학은, 자, 여기 체크하세요. 전승 방식에 따라, 이렇게 말고 전승 방식에 따라 무슨 문학과 무슨 문학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렇죠.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구비문학 할 때 구자는 무슨 구자냐면은 입구자야. 따라서 입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 기록문학은 어떻게 전승이 된 거냐면은 직접 글씨로 써서 그 기록물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봐봐. 기록문학은 표기 방식에 따라, 자, 이제 기록문학을 다시 한번 분류를 하네. 표기 방식에 따라서, 기록문학은 표기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나뉘어지냐면은, 다시 한문문학과 국문문학으로 나뉘어진다. 이 기록문학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구비문학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온 문학으로 대체로 문자 생활을 누릴 수 없었던 피지배계층을 중심으로 향유되었다. 여기 보면은 구비문학은 피지배계층을 중심으로 향유되었다라고 했는데, 피지배계층이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지배계층의 반대말, 즉 지배를 받는 계층, 지배를 하는 계층이 아니라 지배를 받는 계층을 우리가 피지배계층이라고 불러요. 피지배계층을 중심으로 향유되었다. 왜냐면은 글을 쓰는 걸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피지배계층들은 입을 통해서만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봐보면 한문문학은 한자를 통해 한민족의 정서를 담아낸 문학으로 한시나 한문소설 등이 대표적이다. 앞에 나왔던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그러니까 시를 담은 거야, 이것도. 또한 국문문학은 한글로 창제된 문학인데, 향찰과 이두처럼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차자문학 역시 국문문학으로 볼 수 있다. 자, 여기 너무 새로운 말들이 많이 나오지? 향찰, 이두, 차자문학. 요거를 지금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고, 요런 작품이 나올 때 할 테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요것만 알아도
너네 혹시 제망매가를 배운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월명사의 제망매가를 배운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신라시대의 화랑들이 쓰던 시의 형식을 향가라고 하거든. 그 향가를 쓸 때 향찰을 통해서 썼었는데 요 정도만 알아두도록 하고 나머지는 작품이 나오면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단 한번 봐보도록 하자. 이렇게 한국 문학은 오랜 시간 동안 자 얘들아 이거 이제는 두 번째 문단에서 했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한국 문학은 오랜 시간 동안 자 구비문학 그 다음에 한문문학 국문문학이 서로 연관을 맺으며 성장해 왔고 라고 했어. 자 구비문학과 함께 전승 방식에 따라 구비문학과 뭘로 나눴었지? 기역 리을 문학? 그치? 기록문학이었지? 그리고 그 기록문학을 어떻게 표기하느냐에 따라서 한문과 국문문학으로 나눴어. 그러니까 구비문학, 한문문학, 국문문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기록문학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구비문학과 기록문학. 그 기록문학은 다시 한문문학과 국문문학으로 나뉜다라는 거 두 번째 문단에서 했고 그 다음 쭉 보면은 오늘날에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할 때 우리 문학을 한층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국 문학의 개념과 그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는지를 이렇게 글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잘 따라와야 돼, 요 부분.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번 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아래 정읍사 부분은 안 하고 그 전까지만 하도록 할 거예요. 정읍사는 학교에서 이제 대면 수업을 할 때 진도를 나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 표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봤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방금 전에 봤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닌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봤던 부분은 어디까지냐면은 이 개념과 여기 개념 여기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전승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방금 전에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본 부분이긴 한데 여기 중간 부분 있지? 창작 지읒 측면 요 부분은 선생님이 새롭게 추가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만 시험 볼 때 교과서만 공부하면 안 돼. 이 프린트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고 그럼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 한번 맞춰볼래? 같이 한번 풀어보자. 어느 나라 사람? 그치, 한국인이지, 한국인. 글씨가 이상하네. 다시. 한국인이 창작 주체가 한국이라는 거야. 한국인이라는 거야. 한국인의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 사상과 감정을 한국 문학의 두 번째 조건. 어떤 언어로 표현한 문학이라고 했지?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한국어로 표현한 문학을 우리가 한국 문학이라고 한다. 근데 딱 이 개념에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도 한국 문학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지. 한자로 쓰인 동궁 이상국지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보자. 이거는 너희가 지금 앞에서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같이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창작 주체 측면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한국인이 창작 주체라고 했었어. 근데 그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보자라는 거야. 일단은 국내 문학, 우리나라 안에서 창작된 문학,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창작한 문학 역시 한국 문학으로 볼 수 있겠지 당연히. 근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이민 간 사람이 있어. 작년에 이민 간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한국인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어. 거기서 작품을 하나 창작을 했대. 그거는 한국 문학으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야. 자, 근데 어떻게 인정을 하고 있는지 봐보자. 해외 이민자 및 재외 국민들이
창작한 문학 역시도 우리는 한국 문학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북한 문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6.25 전쟁 이후에 우리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었는데 뭐 나뉘기 전에 북쪽에서 쓴 사람이 북쪽에서 어떤 작가가 창작을 한 작품은 한국 문학이고 분단 이후에 북쪽에서 쓴 작가가 쓴 작품은 한국 문학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분단 이후에도 북한에서 창작된 문학 역시 한국 문학으로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어렵지 않았죠? 그 아래 전승 방식 부분은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봤던 부분이니까 한번 같이 채워보도록 합시다. 먼저 전승 방식에 따라서 기역 비읍 문학과 기역 리을 문학으로 나뉜다고 했었어. 뭐였지? 입을 통해서 전해져 오는 문학, 구비 문학과 그 다음 뭐였어? 글로 쓰는 그렇지 기록 문학이 있다라고 했었지. 먼저 구비 문학부터 봐보자. 사람들의 뭐를 통해서 구자가 무슨 구자라고 했지? 입을 통해서 전해온 문학.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를 보면은 문자 생활을 누릴 수 없었던 지배를 받는 계층. 무슨 계층이라고 했어? 피지배 계층이라고 했죠. 왜냐면은 문자를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 피지배 계층, 지배를 받는 이런 하층민들은 당시에 문자를 배울 수가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입을 통해서만 이야기를 전달을 했고, 동그라미 세 번째, 일반 백성의 생각과 감정, 생활상이 잘 나타나. 그치? 아무래도 이렇게 격식을 차리는 양반들보다는 좀 더 진솔한 내면을 그 피지배 계층이 잘 이런 시나 아니면 작품을 통해서 잘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록 문학을 한번 봐보자. 기록 문학은 표기 방식에 따라서 한글 창제 이전에 한문 문학과 그 다음에 한글 창제 이후에 국민이 아니라 국문 문학으로 나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한문 문학부터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한글 창제 이전이야 이후야? 이전이지. 이전에 한자를 통해서 한민족의 정서와 사상을 담아낸 문학이고, 특히 보면은 우리 민족 그 중에서 한문은 한글 창제 이전에 한문을 배웠던 계층은 높은 계층들일까 낮은 계층들일까? 당연히 높은 계층들이 한자를 배웠겠지. 따라서 특히 양반 계층이 정서와 사상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그 아래로 와서 국문문학 마지막으로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뭘로 표기한 문학이지? 한글 창제 이후라고 쌤이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한글로 표기한 문학을 말하고, 이거는 앞에서 쌤이 잠깐 짚고 넘어갔는데 향가, 신라시대에 주로 화랑들이 쓴 향가라는 거. 향가라는 그 갈래는 뭘로 쓰여져 있다고 했었지? 뭘로 쓰여져 있었다고 했지? 향찰로 쓰여져 있었어요. 그냥 이 정도만 알아주면 돼. 자, 이두를 사용한 차자문학도 국문문학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개화기 이후 한국문학을 중심이 됐다. 그러니까 개화기 이후에 지금까지도 한문문학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이제는 한글을 통해서 문학 작품을 이제 창작을 해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국문학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부터 정읍사는 그 삼국시대 중에서 백제의 작품인데 이 작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